안녕하세요. 알턴이를 뽑아내듯 저를 힘들게 만드는 일에 종지부 찍고 온 여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오래도록 살았지만 제 고향이 지옥같이 느껴진 건 결혼하고 난 후부터였어요. 인간은 겪어봐야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옳은 소리였어요. 사람 좋은 척 하더니 살아보니까 간장 종지만한 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남편이라도 데리고 살았나 싶으시죠? 차라리 속 좁은 남편이었다면 시원하게 이혼 도장 찍고 말았을 텐데 저는 정말 환장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에게는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가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 그리고 하나뿐인 내 새끼처럼 사랑받는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다면 제 사연 들어보시고 얼마나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지 들어봐 주세요. 제가 나고 자란 시골은 좁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죠.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공부를 오래 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세 식구 살았거든요. 순대국밥 가게를 운영하던 엄마는 돈은 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을 듬뿍 주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잘 살아온 저는 같은 동네에서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워낙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저희 엄마와 시모는 서로 건너 아는 사이였어요. 아무래도 집안이 형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엄마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다고 몇 번이나 엄마를 안심시켰죠. 그 당시 시댁은 동네에서 농사도 제일 크게 짓고 땅도 좀 있던 잘 사는 집으로 유명했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까 대충 어떤 형편인진 알 수밖에 없었죠. 저도 처음엔 그런 점이 걱정이었지만 시모를 만나고 보니까 안심할 수 있었어요. 시댁은 남편이 장남이었고 밑으로 시누이가 둘까지 3남매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시누이들이 먼저 결혼하면서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하셨어요. 아유, 딸 둘 다 시집 보내고 집안이 얼마나 횡했나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장남마저 가버리면 여기서 남편이랑 둘이 어떻게 사나 몰라.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래도 저희는 시내 쪽에 집 알아보고 있어서 서울보다는 가까울 거예요.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사는 거랑 같겠어? 이 집도 지은 지 5년도 안 된 집이라 여기서 더 살고 싶은데 이제 공허해서 어떻게 사나 몰라. 시모가 울먹거리면서 말하자 옆에 있던 시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애들 앞에서 주책맞게 무슨 소리야. 나랑 둘이 넓게 살면 편하고 좋지 뭐. 당신이랑 장남이랑 같아? 난 벌써 아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자식 보내는 엄마 심정이 어떻게 편하겠어.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는 시모가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도 한 번은 겪을 일인데 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러 진지한 목소리로 남편을 보면서 말하셨어요. 너희들 집은 알아봤어? 가정 가구는? 집은 시내 쪽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가 시골이라 해도 대출 받아야 집 살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요즘 대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시모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조금은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셨어요. 괜히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고 들어와서 살아. 아파트 산다고 대출 받으면 그 이자가 얼만데. 그냥 여기서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가 사는 건 어떠냐. 방도 남아돌아서 내일 당장 살림 차려도 아무 문제 없어. 한마디로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시모의 말이 달갑진 않았어요.
솔직히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시작하는 결혼이랑 대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게다가 제가 모은 돈도 그리 많지 않아 돈으로 골치 좀 썩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모의 제안을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살고 있던 전원주택은 마당도 있고 새로 지은 게 5년도 안 된 때라 새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하다 시부모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얼른 돈 모아서 금방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전 시댁에서 독립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탈출하게 됐던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제 시댁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것들 뿐이었어요. 대출 이자 아끼려다가 수명 단축할 뻔했던 시댁살이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바로 짐을 옮기고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도 시부도 모두 잘 맞았어요. 특히 시모는 제가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신이 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답니다. 아, 며느리 한 명 들어왔을 뿐인데 집이 꽉 차는 것 같네. 아유, 좋아라. 시모가 저를 너무 반겨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잔뜩 긴장했던 마음도 풀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시누이와 시모 관계가 조금 특이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보통 시집간 딸들이 친정에 오면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모는 시누이들이 오면 심드렁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막내 시누이가 왔길래 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인사를 한 막내 시누이가 시모를 보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딸이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왜 TV만 보고 있어? 시집간 딸들은 죄다 도둑놈 심보라는데 또 뭐 반찬이나 가지러 왔겠지. 내가 언제 반찬만 가져갔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반찬이나 제대로 준 적 있어? 김치 한 포기도 나눠 먹기 싫어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막내 시누이는 시모의 반응에 서운하다는 듯 하소연하더군요. 시누이가 하소연할 만도 했던 게 시모는 시누이들이 오면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둘째 시누이는 자주 오지도 않을 정도였답니다. 정말 시모는 시누이들한테 김치 한 포기도 아까워했었거든요. 그래도 막내딸이 사위랑 같이 왔으면 반겨줄 법도 한데 시모는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민망해지길래 저는 막내 시누이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저희 아직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럼 얼른 밥부터 먹어야겠네요. 막내 시누이가 팔을 걷고 나서서 저와 같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주방으로 오던 시모의 나리선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거 봐, 밥 먹으러 왔네.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내놔야 하나. 이게 오랜만에 만난 딸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뭘 꺼내야 되나 고민하시길래 저는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 고기 양념해서 냉동실에 넣어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동할까요? 그걸 왜 지금 꺼내? 그거 우리 민수 저녁 반찬인데. 네? 그래도 넉넉히 했는데 한 팩만 꺼내서 해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넌 그렇게 셈이 느려서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집 식구들 반찬을 왜 꺼내? 딸은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딸은 출가 외인이라며 역정을 내는 시모의 말에 좀 황당했어요.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시모처럼 꽉 막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몇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시모와 저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막내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됐어. 밥 안 먹어. 어차피 엄마 말고 아빠 보러 온 거야. 엄마 사위 앞에서 꼭 그런 소리 해야겠어? 그러니까 누가 밥도 안 먹고 오래? 진짜 너무한다. 아빠 모시고 나가서 밥 먹고 바로 집을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잔뜩 화가 난 막내 시누이가
화를 내며 나갔고 민망하게 서 있던 심해부도 따라 나갔어요. 정말 심호 때문에 저까지 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도 아니고 딸인데 밥 한 번 차려주는 게 왜 아까운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 그날 막내 시누이는 시부만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더군요. 뒤늦게 집에 온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딸한테 대체 왜 그래? 밥이 뭐라고 애를 서운하게 만들어서 보내. 날 챙겨봐야 다 소용없어. 당신도 아들이나 챙겨. 어차피 다른 집 식구인데 뭘 그래? 그놈의 아들. 지겹다 지겨워. 시부는 지겹다고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같은 자식인데 아들만 편애하는 시모한테 시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오로지 아들뿐이었어요. 그래도 신기한 게 그때만 해도 며느리까지 차별하진 않더군요. 그러다가 결혼 1년 차에 선물처럼 첫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시모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제일 좋은 걸로 다 사다 줄 테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노래가 절로 나오네. 시모는 신이 나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 처음 보는데? 내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쁘고 말고. 한껏 신이 난 시모를 보면서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신 20주쯤 됐을 때 아이 성별을 확인했는데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딸이라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시모는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제가 임신 중에 입덧을 하니까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나리서 목소리로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난 뭐 임신 안 해본 줄 알아? 누가 입덧을 왜 가는 소리까지 내면서 해? 아유, 밥맛 떨어져. 저 입덧이 심해서 약도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딸 가진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해해달래? 이래서 잘해주면 끝을 모르고 바라기만 한다니까. 저는 시모의 차가운 말에 황당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해서 입덧 약까지 먹을 정도였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밥맛이 떨어진다고 말하니까 너무 서운했죠. 그래서 억울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싫어. 못해. 손녀 가졌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시모는 끝까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그러자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나와 시모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딸이 왜요? 딸이면 제 자식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제 자식인데 엄마 욕심 때문에 왜 미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너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걸 다 들었단 말이야? 네, 저 다 들었어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눈치 주셨던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을 거예요. 아휴, 알겠어, 민수야. 일단 진정하고 이 엄마 말 좀 들어봐. 앞으로 내가 조심할 테니까 진정해.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야. 내가 미쳤다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겠어. 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나와서 소리치니까 시모는 금세 한풀 꺾이더군요.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딸을 임신한 걸 안 뒤로 계속 저한테 별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한 소리 하고 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매번 부딪히면서 싸우느니 이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신경이 쓰였는지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시댁 살면서 서운한 게 많지? 미안하다.
내가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님이 저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 집에 있는 거 답답하면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와. 아니면 친정이라도 다녀오든지.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오늘은 나가서 스트레스 풀고 와. 시부는 저한테 용돈까지 주면서 나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삭막한 시댁살이에도 시부는 단비 같았습니다. 늘 우리 며느리 하면서 아껴주시고 시모 등살에 서운하진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있는 게 못 견딜 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모는 손녀가 태어나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모는 손녀를 안아본 적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울고 있는 손녀를 보고도 신경도 안 썼어요. 분유를 타고 있던 전 갑자기 아이가 울길래 시모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가 분유를 타고 있어서 그러는데 애 좀 달래주세요. 내가 왜 네 딸을 달래? 저렇게 울다 지가 지치면 알아서 그치겠지. 애들 너무 안아서 키우는 것도 안 좋아. 시모는 정말 끝까지 애가 숨이 넘어가도록 우는데 꿈쩍도 안 했습니다. 진짜 지독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분유를 타고 아이를 달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와서 주방으로 오니까 시모가 아이 젖병을 보면서 타박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딸 키우면서 이게 다 뭐야? 무슨 소독까지 해서 먹여? 이래 봐야 뭐가 달라진다고 이런 걸 늘어놓고 키워? 왜요? 이젠 애가 쓰는 젖병도 싫으세요? 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아주 잘하네. 시집 와서 아들 못 나오면 죄인인 거 몰라? 맏며느리가 아들 낳은 것도 아닌데 산후조리원은 뭐하러 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이 왜요? 그러는 어머님도 친정에선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그럴 수가 있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친정으로 갈게요. 뭐? 가긴 어딜 가? 네가 간다고 나서면 우리 아들도 나설 텐데 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드님 처가살이 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제발 아이한테 그러지 좀 마세요. 저것이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시모는 제 말에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 소독해둔 젖병까지 툭툭 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손녀라는 걸 안 순간부터 시모가 하던 행동을 보면 누가 봐도 손녀를 싫어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시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단속하느라 한 번씩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시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말이라면 바로 납작 엎드렸어요. 유일하게 시모를 말릴 수 있던 사람은 남편뿐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위안 삼아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늘 남편이 출근한 뒤 벌어졌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만 하고 있을 때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시모는 아이를 재우다가 깜빡 잠이 든 저를 깨우면서 말했어요. 넌 아주 팔자도 좋다. 네 남편은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아, 그게 아니라 아이 재우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허이구, 핑계도 좋다. 너 그러다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이 동네에서 제일 쳐주는 직업이 군청 공무원이야. 우리 아들은 지금 당장 너랑 이혼해도 결혼할 여자가 줄을 선다니까? 넌 이혼하면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격리 출신 주제에. 제가 자고 싶어서 잤어요? 애 보다가 깜빡 잠든 거라고요. 그리고 잠깐 졸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왜 어머님한테 해명해야 되는 건데요?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냐고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격리가 뭐가 어때서요? 우리 잘 사는 모습 그거 하나만 바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맨날 싸울 궁리만 하세요? 매번 가난한 집안 격리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시모한테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매일 가난한 격리 주제에 자기 아들 정도면 감지덕지 하라는데 누가 보면 엄청난 기업 총수 아들이랑 결혼한 줄 알겠어요.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들어보시면 제가 왜 저렇게 화냈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저를 가장 충격받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시모는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잔뜩 취해서 들어오셨는데 뜬금없이 절 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야, 넌 왜 격리가 됐냐? 집에 돈도 없으면서 회사 돈 관리는 할 줄 알아? 돈도 만져본 놈이 만지는 건데 네가 뭘 안다고 격리야? 술에 취해서 혀가 다 꼬인 채로 말하는 시모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제 남편도 깜짝 놀라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른 들어가서 주무셔. 가자. 아들 잘 키워놨더니 덕은 전현이 다 보내. 아이고 내 팔자야. 죽 쏘서 개를 줬네. 개를 줬어. 시모의 한탄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개가 저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물었죠. 지금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왜 개예요?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또 뭘 뺏었다고 그러세요? 네가 정말 몰라? 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고쳐보기라도 할게요. 저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이유도 모르고 화만 내시니까 저도 도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예전엔 내 어깨도 주물러 주던 아들인데 장가 가고 나서 한 번도 내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없어. 근데 아주 너라면 껌뻑 죽고 금이야오게 아끼는데 내가 화가 나 안 나? 저번엔 너 발 부었다고 아주 발까지 주물러 줬잖아. 나도 반일하느라 발 아픈데 왜 난 안 해줘? 그때 저는 시모의 속마음을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정말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었는데 고작 저런 이유라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때는 제가 임신했을 때라 온몸이 퉁퉁 부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런 이유로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와, 진짜 시모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버린 시모는 그렇게 시부 손에 끌려 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시모의 끔찍한 아들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은 그날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기분 나빴지? 솔직히 당황했어. 내가 실수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러시면 앞으로 우린 어떡해. 내가 오해 없게 잘할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달래줬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선물을 하나 사더라도 꼭 시모 줄 것도 꼭 같이 준비할 정도였죠. 피곤한 시모였지만 그래도 저렇게 챙겨드리면 아이처럼 좋아하시니까 그나마 잠시는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건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시모는 저의 둘째 소식으로 이번엔 아들이지 않을까 엄청난 기대를 했었죠. 그런 기대가 저한테는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면 성별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자 저는 부담감에 잠도 설칠 정도였답니다. 계속해서 혹시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애써 생각해서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베개 커버를 빨래하려다가 베개를 집어든 순간 저는 기겁했습니다. 베개에서 무언가 만져지길래 커버를 벗겨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웬 노란 종이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바로 베개에서 나온 건 부적이었던 겁니다. 남편도 이런 쪽으론 관심 없는 사람이라서 범인은 누가 봐도 딱 한 명이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이 집에서 부적을 받아올 사람은 바로 시모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기가 막힌 전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모한테 부적을 들고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머님이 넣어두신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네가 들고 있어? 네 손 타면 부정 타는데 왜 잡냐고. 너 그 부적 맨손으로 잡고 부정 타서 아들 못 낳으면 어떡할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아들 낳는 부적이요? 지금 그럼 아들 낳으라고 부적 받아오신 거예요? 용한 점집에서 줄 서서 받아온 건데 왜 네가 들고 있냐고? 하나 20만 원인 하는 건데.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대체 뭐가 망했다는 건지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이 땅을 치며 오열했어요. 이 상황에 정말 울고 싶은 건 전데 왜 시모가 우는지 답답했죠. 그때 저는 시모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이 무당을 만나고 오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는데요. 이런 거 다신 제 방에 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야,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네 팔자에 아들이 없다잖아. 아들이 팔자에 없다길래 부적이라도 받아온 건데 왜 그러냐고. 내놔, 이리 내놔. 시모는 그 순간 부정 탔다면서 화를 내다가 제 손에 있던 부적을 뺏어가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들어오던 시부가 그 모습을 보고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해? 임신한 며느리한테 뭐하는 거야? 여보, 저 부적, 저거 당장 뺏어봐. 뭐야? 부적? 저는 부적을 뺏어가려는 시모한테 안 뺏기려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들어온 시부가 볼 때는 꼭 몸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때 시부는 제가 들고 있던 부적을 받아들고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이 점집 또 갔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또 얼마나 쓰고 온 거야? 이게 나 좋자고 쓴 줄 알아? 다 당신 아들 위한 거라고. 며느리 팔자에 아들이 없다는데 그럼 당신은 손녀만 둘 보고 살 거야? 손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손자가. 이 사람아, 대체 당신 왜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딸들도 안 찾아오는 거 아니야? 거봐, 딸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딸들 아무 쓸모없어. 그 입 못 다물어? 당신 이럴 줄 알았어. 앞으로 아들 손자 타령하기만 해봐. 그땐 나 민수랑 며느리 직구해서 나가 살라고 할 거야. 아주 아들 안 보고 살고 싶으면 이런 부적 계속 받아와 봐. 여보, 대체 왜 그래? 아니, 우리 아들 위한 거라니까. 알았어. 안 그럴게. 다신 무당 안 찾아갈게. 시모는 시부의 호통에 결국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부적을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정말 부적까지 할 줄 몰랐는데 시모의 아들 집착에 남편도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그 후 성별을 확인한 저는 또 딸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제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기뻤지만 첫째가 딸이라서 받았던 서름이 떠올라 마음 편히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남편과 제가 집으로 오자 시모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군요. 뭐래? 병원에서 뭘 하는데?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물어보는 시모한테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초까지 켜두고 기도를 올렸는데 왜 또 딸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손녀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우리 소중한 아이인데 대체 왜 그러세요? 저 이번엔 그때처럼 아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가 포기하세요. 시모는 단호한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신하고도 그렇게 눈칫밥을 먹는 며느리는 이 세상에 저밖에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모는 또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아예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분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둘째까지 태어나면 시모가 또 얼마나 트집을 잡을지 눈에 선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서 분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집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사이 더 오른 집값에 저와 남편은 꽤 오랜 시간 집을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 사이 둘째까지 낳다 보니까 분가는 어느새 더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를 키우면서 시모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둘째를 돌볼 때는 시모가 뭐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아슬아슬 줄타기 같았던 시댁살이 중에 사건이 6개월 뒤 터지고 만 겁니다. 오랜만에 동네 잔치가 열려 술을 좋아하던 시모는 전날 과음을 하고 집에 왔었어요. 얼마나 마셨는지 집에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다 잠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속이 안 좋았는지 저한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탁하더군요. 애미야, 동태찌개 좀 끓여와봐라. 해장 좀 해야겠다. 어머님,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이 끓여 드시면 안 될까요? 나이 든 나보다 새파랗게 젊은 네가 더 아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잔머리 굴리지 말고 당장 동태찌개 끓여와. 어디서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어? 그러면서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머리가 다 울릴 지경이었어요.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더 화를 낼 것 같아 겨우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아픈 몸으로 동태찌개를 끓였습니다. 찌개가 끓고 있는 건지 속이 타고 있는 건지 저는 두통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냄비 끓여서 겨우 시모 아침 밥상을 차렸죠. 저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모가 속이 안 좋다니까 젖 먹던 힘까지 쥐어 짜내서 준비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식은땀 흘려가면서 밥상 차려주니까 시모가 한 입 먹자마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뭐야? 아니, 생선 비린내가 왜 이렇게 심해? 이걸 지금 나 먹으라고 끓여온 거야? 비린내요? 저는 안 나는데요. 아니, 그럼 내가 생트집이라도 잡는다는 거냐? 제가 몸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도 막혀서 냄새가 안 나요. 됐고, 그건 네 사정이니까 당장 다시 끓여와. 네? 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이젠 어머님이 해드세요. 너 왜 자꾸 말대답이야? 다시 해오라고.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전 시모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직접 끓여 드세요. 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야겠으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뭐야? 저게 미쳤나? 그때 밥상에서 일어나려던 저한테 시모는 방금 끓여온 동태찌개가 들어있던 냄비에 고무 손잡이를 잡더니 그대로 쏟아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제 다리와 손에 뜨거운 찌개가 모두 쏟아졌어요. 저는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렀고 마당에 있던 시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팔이 빨갛게 부어오른 저를 보고 놀라 물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게 자꾸 말도 안 듣고 화나게 쏟았어. 왜? 저런 애는 아주 기를 죽여놔야 안 덤빈다고. 뭐? 당신 미쳤어? 며느라, 괜찮니? 살이 다 부어오른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시부가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때 응급실로 옮겨져서 응급처치를 받는 제 옆에서 시부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니? 아니, 이걸 어떡하니? 나가주세요. 지금은 아버님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나가시라고요. 제 옆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묻던 시부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진정하라면서 그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서러움에 벅차올라 친정 엄마한테 전화로 하소연하며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병원이야. 정말 못 살겠어. 딸, 괜찮어? 감히 누가 그랬어? 왜? 뭐가 힘든데? 울고 있는 제 목소리에 놀란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가 동태찌개를 엎었다는 걸 전부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이 여편네가 진짜? 너 지금 병원 어디야? 엄마가 병원으로 바로 갈게. 그렇게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병원으로 오셨고 빨갛게 부어오른 다리와 팔을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했어요. 그놈의 여편네가 너한테 기어이 사고를 치네. 내가 아주 가만히 있나 봐. 현수가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아주 다 엎어버리고 올 테니까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 제가 다친 걸 보고 엄마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쫓아간 엄마는 시댁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시부가 정신없이 병원에 왔다가 집에 들어가느라 미처 대문을 못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간 엄마는 마당 한켠에 있던 시모의 장독대를 옆에 있던 긴 막대로 때려 부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시부모가 달려 나왔다는 소리를 나중에 전해 듣고 그 표정이 눈에 선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엄마는 달려 나온 시모를 보면서 바닥에 쏟아진 된장을 한 움큼 쥐고 시모한테 가서 소리쳤다고 했어요. 야, 김선화, 너 이리 와. 네가 귀엽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어? 네 죄는 네가 알지? 사돈, 왜 남의 집 물건을 다 깨부수고 그래요? 넌 그럼 귀한 내 딸 왜 병원 신세지게 만들었는데? 어? 내가 지금 너 이 장독대처럼 부셔버리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은 거야. 알어? 너 이리 와. 내 딸 다리랑 팔에 화상을 입혔으면 넌 얼굴에 된장칠이라도 해야 공평하지. 아유, 아니 이게 뭐야? 항아리에 있는 된장을 손으로 쥔 엄마는 그걸 그대로 시모 얼굴에 발라버렸어요. 아주 초토화된 시댁 마당이 소란스러워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엄마를 말린다고 정신없었는데 그 사이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서 열린 대문 사이로 구경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시모는 얼굴에 된장칠을 하면서 한다는 변명이 고작 이런 거였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무당이 내 며느린 아들 낳을 팔자가 아니라 아예 갈아치워야 한다잖아. 뭐? 무당 말에 며느리 갈아치우려고 그딴 짓을 했다고? 제정신 아닌 줄은 알았는데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는 시모의 말에 귀가 찼다고 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자기 딸한테 화상까지 입혔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시모를 보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너 그건 아냐? 나도 신내림 받아서 점 좀 볼 줄 알거든. 우리 신령님이 말하는데 너 1년 안에 죽는단다. 뭐? 아니 언제 신내림을 받은 건데? 일부러 숨겼던 건데 이제 어떡하냐? 1년 남았는데 이제 시한부로 살겠네. 내가 죽는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는데? 방법? 그런 거 없어. 너 같은 애들은 빨리 이승에서 떠나주는 게 환경에 도움되는 일이야. 내 말을 믿든 말든 난 평생 너 저주할 거야. 알겠어? 내가 이 동네 짬밥만 해도 50년이 넘어. 그리고 나보다 나이도 2살이나 어린 년이 어디서 나대고 있어? 놔. 아이고 이건 놔. 아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된장 범벅을 한 시모가 머리채까지 잡히자 시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느라 정말 진땀을 쏙 뺄 수밖에 없었죠. 겨우겨우 둘을 떼어놓은 시부는 엄마한테 고개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엄마한테 사과하는 시부를 보고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고 했어요. 여보, 아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내 편을 들어줘야지. 저 여자 힘이 얼마나 장사인 줄 알아? 순대국밥 팔면서 팔 힘만 길렀나 봐. 조용히 못해?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사죄드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시모가 여전히 반성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회심의 일격을 가하듯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시모한테 놀리면서 협박하듯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 입 다물고 여기 좀 봐. 옳지. 그래. 아주 사진 잘 나왔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아주 한 번만 더 내 딸 건들기만 해.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사진 돌릴 거니까. 알겠어? 한 주먹거리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엄마가 손을 들면서 겁을 주자 시모는 놀라서 집 안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엄마는 시댁을 초토화시켜 놓고 온 거예요. 어쩐지 병원에 다시 온 엄마한테 된장 냄새가 심하게 나길래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엄마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딸, 엄마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걸 다 견디고 있어. 나도 잘 지내보고 싶었어.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네 맘 다 알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놈의 사이는 왜 안 보여? 당장 오라고 해. 그때 남편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허겁지겁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있는 저를 보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괜찮냐면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엄마를 보고는 냅다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탓이에요. 입으로 사과하면 다야? 잘못하면 사람 잡을 뻔했어. 난 자네 용서 못하네. 제가 다 바로 잡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장모님한테 벌은 나중에 받고 일단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말해서 엄마는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대체 뭐 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홀가분한 표정으로 돌아온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시댁에 폭탄 선언을 하고 왔던 겁니다. 그때 남편은 저희 짐이 전부 친구네 창고에 있다고 말하며 저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우리 이사하자. 우선 짐은 다 싸서 동균의 창고에 옮겨놨어. 뭐? 어머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 뭐라 하셔도 이젠 어쩔 수 없어. 내가 아주 단판을 짓고 왔어. 그러면서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시댁으로 간 남편은 거실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시모한테 소리치며 말했다고 했어요. 대체 왜 그랬어요? 화상 잘못 입으면 못 걸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냐고요? 나도 여기 맞은 거 안 보여? 아주 난장판을 치고 갔으면 됐지. 왜 너까지 그래?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그동안 무수히 말했고 이제 더는 못 참겠으니까 각자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일 정당한 죗값도 다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오열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전부 싸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친구네 창고에 짐을 잠시 부탁하고 병원으로 온 남편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있던 일 경찰에 신고해. 내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어. 아무리 당신한테 사과해도 당신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신고해. 항상 제 옆에서 시모와 맞서서 싸워주던 남편은 저한테 신고하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동안 많이 지친 남편도 이제는 정말 한계까지 온 거예요. 저는 시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옆에 있던 엄마는 펑펑 우셨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렇게 조사를 받으니까 시모는 병원까지 찾아와 그제야 빌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진짜 고의가 아니었어. 홧김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이렇게 나가면 너희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희가 어떻게 살든 어디에서 살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딜 가도 어머님이랑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겠죠. 얼른 나가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경찰서에 가서 전부 이실 직고하시라고요. 제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시모는 친정엄마 손에 끌려가다시피 나갔어요. 그 후 시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겨우 사태가 진정되고 저도 퇴원을 준비할 무렵 시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말하셨습니다. 너희 아파트 얻을 돈이다. 지금부터 분가해서 잘 살아봐. 이제야 이렇게 해서 미안하구나.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네 마음 풀리지 않으면 우리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네 선택을 존중할 거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저를 딸처럼 품어주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항상 저와 제 딸들을 아껴주시던 시부였는데 그날은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당이란 여자가 아들 가질 팔자 아니라고 했지만 아들 낳아서 곧 돌잔치도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시모가 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모는 다짜고짜 애원을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손자 한번 안아보면 안 되겠니? 너무 보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손녀딸들은 그런 생각 안 들고 아직도 손자만 보고 싶으세요? 제발 좀 차별하지 마세요. 저한텐 다 같이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미안하다. 나 3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줘. 아니요. 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전화도 이제 그만해주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부하고만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모는 완전히 시부한테 잡혀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밥만 먹고 와요. 저는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도 끓는 냄비만 보면 무섭긴 해요. 그래도 든든한 남편과 엄마의 응원 속에 하나씩 이겨내고 있어요. 엄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들도 보시고 제가 하나씩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답니다. 3년 전 사건이지만 아직도 상처가 가득해요.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가슴에 남은 한 때문입니다. 말은 실체가 없어도 가끔은 그 어떤 무기보다 짙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지만 가끔 시모의 폭언이 떠오르면 서러워져요. 그때들은 가시돋친 말을 곱씹다 보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으로 써봤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가족들끼리 따뜻한 말만 주고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험한 세상인데 가족들끼리 날 세우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오래 남을 좋은 말만 해주면서 살면 좋겠네요. 비록 저는 단절된 채 지내지만 다른 분들은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